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1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영입니다. 오늘도 늘 나오시는 손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삐끼인 정청래입니다. 또 뭐 했길래 삐끼예요? 삐끼? 네. 미키. 내 친구. 양말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5년간 의리를 지켰던 우정의 관계잖아. 그래서 내가 뭐가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페이스북 생중계로 네. 내 친구 양말 좀 팔아달라. 삐끼 노릇 하고 있습니까? 페이스북 검색창에 미키 양말을 쳐달라. 어쩐지. 그래서 주문해달라. 그래서 요즘에 욕을 얻어먹고 있구만요. 왜 욕 얻어먹고 있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 욕 얻어먹고 있는데. 왜? 트위터에 네. 아직도 정청래는 미키랑 어울린다. 아이, 또 어울리지. 저런 거 보니까 정동영하고도 어울리는 모양이다. 정동영하고는 안 어울리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미키루크 내 친구기도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막 시간이 바쁘다 보면 이제 강산도 한번 지났는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네. 탄생의 1등 주역들이 노사모잖아요. 거기서 희망대지 저금통, 노란손수건 이거 한 친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저도 국회의원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다면 받잖아. 네. 근데 이 친구는 경력은 하나도 안 쌓이고 경력이 반대 역경만 계속 쌓였어. 근데 양말 장사를 해도 잘 하고 잘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다 못하게 된 거야.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네. 미키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배신 때리고 정동영한테 간 거 아니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그럼 친구를 위한 변명 한번 하세요. 우리는 그때 대선 후보잖아. 네. 정동영을 지지했을 뿐이야. 미키랑 나랑은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정동영 그 대선 후보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마치 그것이 이게 와전이 되고 또 악의적인 이런 걸로. 근데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없어요? 오늘 파파이스 가서 뭔 얘기하고 왔어요? 파파이스 가서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내가 추미애 공개 지지를 했더니 그리고 예언까지 했잖아요. 55% 득표로 추미애 당선된다. 그랬더니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막구 실세 정청래. 그렇게 쓰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아니다. 나는 막구 허세다. 다만 추미애가 당대표 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좋겠다. 나는 판단했다. 네, 전당대회 얘기 이따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고. 나는 그런 아무런 당직도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아무런 당직 맞지 않겠다고 썼는데 네. 누가 맡긴다요? 왜 스스로 안 맡는다고? 맡기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쳤지. 선수를. 그래서 뭐 지금 보수 언론에서 정청래, 김현 뭐 이렇게 최재성 또 누구야? 뭐. 마쿠 실세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끈떨어진 사람들인데 근데? 마쿠 허세입니다. 그러니까 다 끈떨어진 사람이에요. 실세가 아니라 막전 실세분이 앞에 와서 앉아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늘 저희와 함께했던 손혜원 의원은 오늘 방송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참 조윤선 문화장관 청문회가 지금 있죠. 오늘 자정 넘어서까지 계속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전화 왔어요 저한테. 네. 청문회 뭐 국회 안 끝났는데 어떡하지 막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나라 일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또 한 방 날리셨더만 손혜원 의원이 닥치라고 닥치세요 이렇게 이재은 닥치세요. 이재은 이장호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닭을 기르라는 얘기인가? 글쎄요. 하여튼 그 이야기를 했고 뒤늦게 또 사과도 했다 그래요. 네. 네.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봅시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앉으세요. 유성열 위원장 사퇴합시다. 예. 사퇴하세요. 자격도 없는 위원장이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사퇴하세요. 여기 앉으시라고요. 여기 앉으시라고. 사퇴하세요. 앉으시라고요. 앉으세요. 예, 앉으시라고. 뭐예요? 어디서? 뭐예요? 제대로 했으면 그래? 드릴 테니까. 제대로 했으면 그러냐고. 위원장이 그런 태도가 맞습니까? 자, 저 회의 좀 제대로 하세요 위원장님. 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닥치세요 아니요. 멍텅구리라고요? 정말 하세요. 참 정말. 창피하다 정말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용어밖에 모르잖아.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추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본 장관 청문회장에 55분을 늦게 참석해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의사 진행 발언을 하던 동료 의원의 발언을 여러 명이 언성을 높이며 방해했습니다. 극도의 소란스러움을 자제시키려는 중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국민 모두께 사과드립니다. 우리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언사들로 우리 모두를 싸잡아 폄훼했던 새누리당 의원분들 계셨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의견들을 우리의 의사 발언을 방해하던 저는 다시는 그런 과한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맹활약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다음 주에 직접 손혜원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손혜원 의원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할 수 없어서 한 분을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또 오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꼭 필요해. 그래서 청년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병관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재산 1위. 야, 나는 의정활동 김병관 왔습니다. 의정활동 1위는 나는 할 수 있는데 재산 1위는 나는 할 수가 없어. 의정활동 1위도 하고 재산 1위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강력한 팬들을 몰고 왔습니까? 아닌데 오늘 갑자기 오셔가지고 근데 밖에서 지금 대단한 저는 여기 효과음인 줄 알았더니 밖에서 실제로 실제로 지금 실제 소리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재산 얼마 등록했어요? 재산 2341인가요? 2341. 예, 2341억 신고하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재산 공개하신 154명 중에 1등이시고요. 김병관 의원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한테 뒤졌어요. 재산 순위가. 네. 이번에 이겼어. 새누리당을 꺾어버렸어. 평균으로. 박수. 자, 새누리당. 하여튼 새누리당은 무조건 꺾어야 돼. 네, 새누리당 평균 금액이 26억인데요. 재산이. 더민주는 50억. 김병관 의원 때문에. 네. 김병관 의원을 빼고 평균을 하면요. 56억에서 16억으로 뚝 떨어져요. 앞으로 김명관 의원 있잖아요. 대선에서 2341만 표를 얻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그렇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네. 자, 근데 재밌는 건 1, 2위, 재산 1, 2위를 다 더민주가 석권했는데 2등이 박정의원이더라고요. 박정어학원. 그 학원, 네. 그렇죠? 네. 박정어학원.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네. 본인이 했던 학원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은 외국어 학원. 저는 입시 보습. 네. 뭐가 더 높을까요? 뭐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난 외국에 한 표 주겠습니다. 내가 외국어 학원을 했기 때문에. 망했잖아. 망했죠. 예. 네. 네, 어쨌든, 자, 우리 김병관 의원님. 굉장히 그동안 피곤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선거운동 하면서? 많이 피곤했죠. 그리고 이게 올해가 한 20년 만에 제일 또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열대야였고, 낮 기온이 거의 한 달 동안 35도를 넘나드는 이런 날씨였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났을 테고, 네. 연설도 계속 했을 테고, 강행군 한 번도 한 적 없으시죠? 사실 그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 몸은 훨씬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네. 한 지역에서 이제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청년위원장 선거는 전국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 타는 시간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또 다른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청년위원장 선거 때 김병관을 찍어준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 일성으로 저를 찍어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지만,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이동학, 장경태 두 후보를 선택하신 분들도, 예. 사실 꽤 되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두 분을 선택하셨는지도, 제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분을 찍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밀어서? 잘 알고 있구만. 그런데 지난 청정구역에 이동학 후보하고 장경태 후보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선배잖아 두 사람이. 네. 훨씬 더 당생활을 오래 했고 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좀 노하우 같은 걸 좀 전수 받으시고 네. 또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좀 받아가지고 당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두 사람의 대변인을 좀 하자면
장경태 후보는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20대 청년 비례 네. 남자 부분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진 자리예요. 19대. 근데 이번에 청년 비례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국회의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뭐 이동학은 또 저랑은 덕헌 유세단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연설을 가장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원인가? 그 칠보체육관? 네. 거기서 왔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저는 이동학이 다 꼴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막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의원님 저 자문위원장 좀 해주세요. 근데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해. 사진 좀 찍으면 안 될까요? 찍어. 그랬더니 멘트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멘트는 안 써먹었더라고. 그랬는데 좀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다면 장경태, 이동학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청년회에서 중용했으면 좋겠어요. 더민주에서 키워야겠죠. 이런 그럼요. 인재들을. 네. 그리고 이제 김병관 의원은 청년위원장 다음에 또 할 거 아니잖아. 2년 임기죠? 예. 근데 나이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려고? 기틀을 잘 마련해놓고 네, 그럼요. 후임자에게 예. 잘 물려줘야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우리 청년위원회가 좀 시스템적이지 못해요. 시스템적이지 못해서 청년위원장 한 사람의 사실 원맨 플레이에 의존하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청년위원장을 맡더라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만 이제 제 뒤로 오는 후배들이 또 더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청년 조직을 또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위원장으로서 이제 내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정권 교체에 기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청년들을 대거 정치에 참여하게 만든다든가. 네. 사실 이번 총선에 20, 30대 젊은이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서 더민주가 신선한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에 저뿐만이 아니고 이번 당 대표들도 그렇고 이동학, 장경태 두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이번 전대에 나왔던 후보들이 사실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얘기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중앙당 위주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도당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구조를 또 만들어줘야 되고 청년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 하고 있는 뭐 청년 정치 스쿨, 보좌진 양성 과정 뭐 이런 것들 어떤 교육 시스템도 다 중앙당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시도당에서도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중앙당뿐만이 아니고 시도당에서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면 각 지역에서 또 시도당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그게 또 우리의 대선 승리의 또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 수건 사업이 예산 확보거든. 예. 여성위원회는 할당이 있어요. 민주정책연구원도 당연히 이제 돈 네. 많이 가고. 그래서 청년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당에서 주는 예산 당에서 말씀이시죠? 주는 예산. 그게 없어서 그걸 확보를 좀 이번에 김병관 위원장께서 하시고 확보가 안 되면 본인의 주식을 좀 파세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정당에 받는 국고 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년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청년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 배정이 되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과거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청년 정치 발전 기본, 그러니까 그 청년 정치 발전 기금 10% 5% 이런 식의 그 법안 제출도 하곤 했는데 제가 과거에 법안 제출됐던 걸 보니까 정치 발전 기금 5%도 중요한 5% 10%도 중요한데 이 청년에 대한 정의가 정당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도 또 많이 좌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법안을 냈거든요. 5%를 할당하도록. 이제 이번에 법안 내면서는 그 청년의 기준을 각 정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자.
그전에는 뭐 40세로 네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당마다 달라서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각 정당에서 정하는 청년의 기준에 따라서 각 정당에서 5% 이상 정치발전기금으로 할당하도록 법안을 냈는데요. 어쨌건 이제 사실 법안도 법안이지만 우리 당에서 그 자금을 확보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맨날 해놓고는 이런 건 안 지켜지니까 문제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활동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그러니까 돈 있어야지. 청년위원장 개인기 원맨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성위원회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니까 여성 아카데미니 뭐니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성국 그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왜? 그 양양자 최고랑 같이 그 과거에 이제 여성국 청년국 그러니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던 경향이 있거든요. 여성위원회는 잘 나가고 청년위원회는 이렇게 옆에 조그맣게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어쨌건 여성위원회의 절반은 또 청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자. 어쨌든 그 양양자 여성위원장하고는 뭐 합의 좀 맞으시는 것 같으니까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시기 바라고 이거 두 분한테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청년 얘기는 조금 만들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거 냈지 않습니까? 18세로. 네. 그리고 또 더민주 의원이 또 법안 발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다음 대선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되면 한 살 낮추는 게 그러면 더민주한테도 당연히 유리할 것 같고 또 청년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이거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새누리가 불을 보듯 반대할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은 통과시킬 수 있을런지. 이럴 때는요, 빠타제로 가야 돼요. 예. 투표 시간 2시간 연장을 할 거냐, 선거 연령을 1시간 낮출 거냐. 딜을 해야지. 두 개 다 해주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작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개 다 못 받아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배째라. 근데 세계적인 추세가 18세입니다, 지금. 그럼요. 네. 다 19세로 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19세라는 거 일본 뺏긴 건데 일본도 이번에 바꿨거든요. 한 살 네.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자, 김병환 의원. 그 성년의 기준이 다 이제 민법에서 18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투표권만 19세로 돼 있는 거라서 이상한 거죠. 사실 19세로 정해져 있는 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18세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새누리가 안 맞을 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정청래 의원님 배째라 하시고 통과시켜야죠. 만약에 이거 통과시키지 못하면 근데 김병관 의원의 손에 장을 뒤지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병환 의원을 비롯한 청년위원회에 계신 분들 노력해가지고 이 법 반드시 좀 통과시키도록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잣 광고입니다. 잣 광고. 예, 잣 광고인데 이번 주 광고는 추석이 다가왔기 때문에 선물 세트 광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도 선물 세트 광고입니다. 자연 우리에서 준비한 가평 잣 선물 세트. 20년 동안 회사를 하고 계신데요. 창업주인 아버지를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요즘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이 중저가 선물 인기가 있는데 이 경기도 가평 잣 아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추석 선물 세트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잣 선물 세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속 있고 품질 좋은 소중한 분을 위한 명작 같은 잣 선물 세트. 홈페이지는 자연우리메일.com입니다. 뭐 포털에서 자연우리 가평 잣 하면은 검색하시면 나오겠죠. 네, 잣 선물 세트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주간 댓글왕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댓글왕은 공식 메일로 주신 의견입니다. 김승호님께서 메일 주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정치 알바를 잘 듣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 부족하지만 의견이 있어 보내봅니다. 건국절 논란을 무대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무대응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래요, 예. 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안을 이분이 주셨습니다. 48년 8월 15일이 아닌 1919년 4월 13일로 건국절을 그냥 정해버리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영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시 친일파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역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식민지 시절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들은 종북 세력이며 반국가 세력이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조금 가격하긴 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자. 어쨌든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당군 할아버지가 만든 거 아닌가요? 네. 4349년 전에 우리 당군 단기 할아버지. 이렇게. 네. 단기를 외우고 다니세요? 2333에다가 2016년을 더했죠. 아니, 금방 나기 안 되는데. 계산도 이렇게 빠르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재산 1위인 거예요. 네. 2341억. 그런 건 우리가 또 잘 외우죠. 또 잘 외우고. 네. 네. 근데 자, 건국절을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친일파가 이제 뭐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일제 시대 때 한관 독립운동의 역사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친일파들이 대부분 이제 건국공신으로 화되는 거고 훈장받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역사에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국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법 단체가 돼버려요. 그 상해 임시정부.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 관보 1호 있잖아요. 제자 간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돼. 네네네. 왜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되냐고.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싹 쌓아올린 탑을 하나를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럼 아래 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의 첫 번째 정신인데 그럼 이 헌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헌법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다 반헌법 세력이 되는 건가? 네. 뭐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자, 김병관 의원 당 지도부에 들어가셨는데 지도부 회의는 아직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어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사실 너무 어이없는 주장이어서. 아예.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월요일 날 그 백범 김구 기념관 그러니까 묘소에 갔었는데요. 네. 사실 그 의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건국절 논란이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란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도부에서 지도부 이제 하면 보통 이제 과거 대통령 묘소만 이렇게 가서 참배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 김구 묘역을 한번 가자 해서 이제 그때 갔던 거거든요. 정신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국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대부분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우리 많이 받으셨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분들 다 서원 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상원들 취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가 1948년 5월 30일 날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 건국절 논란은 어쨌건 48년 8월 15일 날을 건국일로 하자라는 거라서 그런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그 초대 우리 재헌국회도 좀 이상한 불법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고 하면. 네. 잘못 만든 거지 헌법을. 그렇죠. 재헌의회에서. 네네. 재헌의회에서도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그렇죠. 나와 있거든요. 대한민국 입시정부를 따르다가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헌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때 잘못 만들었어요. 이러고 있대요. 그래요. 헌법을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막 나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지? 진짜 국가보안법 처벌해야 돼. 저는 헌법 부정하면. 국가보안법- 그리고 북한은요. 1948년 9월 9일을 건국절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동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종북 세력인가요? 아까 이분도 종북세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자,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두 분은 뭐 후보니까 당연히 전당대회에 나가셨고, 정 의원님도 전당대회 한 표 행사로 가셨죠? 한 표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가 정한 거 아닌가? 됐고요. 청년이 아니었죠? 저는 딱 한 표 행사했어요. 딱 한 표 그냥 당대표 뽑는 거? 네. 안타깝네. 청년은 몇 살까지? 45세까지인가요? 만 4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면서 청년 그러면서 당대표까지 뽑은 세 표. 세 표를 뽑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자, 객관적으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까? 전당대회 현장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박수와 함성이 나온 전당대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뭘요? 왜냐하면 네.
몇몇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전국 대의원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박수를 진짜 많이 쳐줬어요. 격려 박수 진짜 참 많았어요. 많이 그래서 쳐줬습니다. 야유 같은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있잖아요. 박수 소리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해주면 되지. 예. 지지하지 않는다고 야유 부르고 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의 양양자도 박수 소리가 비슷했고 김병관, 이동학, 장영태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있잖아요. 이동학에 대한 박수 소리가 정말 컸거든요. 물론 이제 김병관 후보가 이제 이겼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대의원들이 성숙됐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그거 같아요. 권리당원들이 당권의 향배를 결정지었다. 네. 근데 그분들은 불과 6개월 전에는 당원이 아니었어. 네. 일반 국민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입당해서 당권을 행사한 자격 권리를 행사한 최초의 전당대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일부 언론에서 원사이드 게임으로 당연히 진행될 거기 때문에 흥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네. 썼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는데도 흥행이 안 됐다고 썼거든요. 직접 참여하시니까 어땠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 이제 몇 분 모시고 갔는데, 그 당원인 분들, 그 대의원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후보로 나왔으니까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갔는데 너무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16개 시도당을 돌면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시도당 개편대회, 시도당 대회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그 지역 대의원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고,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과거 같으면 정말 야유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유나 이런 것들도 없고, 보통은 이제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좀 덜 치는 그런 정도만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이런 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되게 흥행했고 되게 재밌는 전당대회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전당대회를 또 하면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서 행사를 즐기고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본 현상, 이제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우리가 항상 전당대회를 거기서 치르는데 이번에 이제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권리당원 중에서 전국대의원 신청을 해서 추천받아가지고 된 분들이 각 지역마다 있어요. 예. 전국 전 지역구에서. 특히 이제 영남 이쪽에서는 사실 그 이전에는 전국대의원 채우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권리당원들이 대거 입당하고 전국대의원 자격까지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서 신청하고 그러면 그 취약지역 해당 지역위원장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전국대의원 자격하겠다고 스스로 나서니까.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분위기가 젊고 활기찼어. 그리고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역동적이고 이런 전당대회였어요. 였다. 네. 자, 좋은 점을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언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중동은 원래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다 치고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까지 좀 부정적으로 써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한겨레에는 의대 선점과 현실적 대안 제시로 친문당 한계 극복해야 이렇게 쓰면서 사설에서도 추미애 대표 주류 쏠림 한계 넘어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적절한 균형 강국으로 의정 마비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썼고 한겨레에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친문일색 더민주 약인가 독인가 벌써부터 파열음 또 이렇게 썼거든요. 그것은 제가 트위터 날렸어요. 링크해가지고. 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드물게 한겨레를 비판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네. 오늘은 좀 교정하는 그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한겨레에서. 네. 뭐냐면, 과정 자체가 비판받을 거리는 없다. 네. 일반 국민들이 정당에 입당하고, 그리고 자격을 얻어서 투표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좋은 거다.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아무건 없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친문 일색이 아니냐. 네. 또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김병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됐어. 김병관을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더 많이 간 거야. 그래서 이겼던 거죠. 근데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적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투표장에 덜 갔어. 네. 그럼 투표장에 더 많이 간 김병관 지지자들이 비판받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는 언론에 있을 때 이렇게도 썼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선일보 어떤 칼럼에서 그렇게 썼더라고. 아니 그럼 비주류는 문재인 주류를 공격하지 말고 당신들도 그러면 당신들 지지하는 입당운동을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당신들은 할 일을 안 해놓고 준비를 안 해놓고. 전 그게 조선일보 기사인 거 깜짝 놀랐어요. 네. 정모. 네. 친문 친박 그만하자. 그렇죠. 그래서 평론은 언론에 맡겨라. 이렇게. 그렇죠. 그게 진짜 있잖아. 조선일보에서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정도로 조선일보는 왜 그런 기사를 쓰고 한겨레는 또 이런 기사를 쓰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대학 입시를 하는데 주요 과목이 국영수예요. 국영수 과목 열심히 공부했어. 그랬더니 나는 다른 과목 공부했는데 왜 다른 과목으로 입시 과목을 안 하고 국영수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룰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하려면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입당운동을 많이 해야지. 그런 건 안 해놓고 지지자를 탓하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자, 김백관 의원. 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최고위원 시스템이 작년에 이제 혁신안에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고의 바탕에는 당권은 당원에게 주자 그런 사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전에 김한길 대표가 또 열심히 또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바탕에서 지금 이제 최고위원 제도가 작년에 혁신안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 아마 뭐 혁신안의 한계는 있죠. 우리 당 내에서도 그 한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 혁신안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 결과를 보고서,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조작한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 정말 20만 넘는 권리당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거거든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예.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나 이제 후보들을 개파나 이런 걸로 분류하는 것도 사실 되게 잘못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 당원들을 그런 식으로 분류하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룰이요. 지금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국민 10, 그 다음에 일반당원 15 이렇게 일반당원 10, 국민 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바뀐 역사가 있어요. 전국대의원들로 하니까 지역위원장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국민 참여 비중을 높이자. 당원들 비중을 높이자. 이렇게 했어. 그게 또 권리당원이 비율이 높다고 그래.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국대의원 또 비율을 한 왕창 늘려서 한 7, 80% 하겠다는 거야? 축구를 보는 관객들은요. 메시를 응원하게 돼 있어요. 축구를 잘하거든. 그러면 메시처럼 축구를 본인이 잘할 생각을 해야지. 왜 관중을 탓하냐고. 나를 박수 치지 않는. 그리고 이런 게 어딨냐고. 제가 어디 라디오 인터뷰 나가가지고 친문 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나운서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 정청래 의원과 김광진 의원 두 분이 이동학 후보를 지지했다. 응원했다. 응원했다. 김병관을 안 밀고 이동학을 밀더라. 그럼 만약 이동학이 됐으면 그 사람은 친문이냐? 그리고 저는 그 기준으로 보면 친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친문으로 분류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친문이냐 아니냐라는 게 과거에는 친노 비노를 가지고 막 하더니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친노 비노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친문 얘기하죠. 갑자기 이제 친문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 저는 그거를 왜 우리 당 안에서 가져다가 또 확대 재생산해서 또 쓰고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답 참 잘하셨네. 정청래 의원 이걸 이용해갖고 일부러 이동학 지지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알리바이를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오더가 통하냐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권리당원들이 정확하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 개파 투표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진보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그 호남 민심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난 총선, 우리래, 씨. 난 당원도 아니야!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외면받았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나자 리얼미터 이런 조사가 오히려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RN서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TK에서 더민주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16%가 상승했어요. 이거는 아마 당대표가 이제 TK 출신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다만 호남에서는 소폭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자, 컨벤션 효과가 네. 약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조사에서 빠졌으니까 합해보면, 그러면 이것을 그 호남 민심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아직도 많이 안 돌아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서 아마 이런 호남 지지율이 민심은 나왔으니까, 예. 이렇게 저렇게 뭐 부침을 하겠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에 예? 기대를 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야물게 잘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또 뭐 외면 받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호남 민심은 돌아올 것이다. 호남 출신이잖아요. 지난번에 광주 시도당 개편대회를 하는데 후보들이 이제 계속 뭐 호남의 민심, 뭐 호남 얘기를 하니까 그 제 뒤에 계신 어떤 이제 광주 분이셨어요. 그 광주 분이 쪽지를 하나 적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뭐 거기 뭐라고 썼냐면 호남의 민심은 정권 교체하라는 거다. 예. 그러니까 자꾸 뭐 이런저런 막 그 수식어 막 붙이는데 그냥 정권 교체하라는 거거든요.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정당. 네, 그러니까 이 당이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지지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전당대회에서요 가장 하수 전략, 나는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대변했다는 거야? 그 출신만으로? 나는 광주에서 대학 나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좀 창피해요. 예. 그런 얘기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나는 있잖아요. 이번에 전당대회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뭐 무슨 몇십 년 동안 울고먹은 거잖아. 지금 유권자들은 똑똑해. 그런 거에 안 움직이거든. 내가 문재인하고 친하다고 문재인 파리한다고 사람들이 먹어줍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렇죠. 이제 과거에 물론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게 되게 본인한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누가 적합하느냐를 보는 거지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 28 전당대회 때 이 작가 있잖아요. 내 연설할 때 단 한 번도 노무현 김대중 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나 세월호 얘기하고 울돌목 전사가 되겠다. 길목을 지키겠다. 뭐 이런 거에 당대표 하겠다. 아니 근데 있잖아. 뭐 내가요 누구랑 친하고요. 누구랑 인연 있고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전당대회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당원이고 국회의원이고 후보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 다 좋아하고 김대중 대통령 다 존경하지. 그 뭐 거기에 뭐 그런 차별성이 있나? 김병관 의원 나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자, 지지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RN서치 조사에서도 그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도 같이 했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그 반기문 총장에게 앞섰습니다. 다시 역전했어요. 22.2%. 반기문 총장이 19.8% 이렇게.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한참 떨어져서 11.1%로 3위. 4위가 김무성 전 대표 6.9. 5위가 5.9 이재명 시장. 5.8 박원순 시장 이렇게 6위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에 왜 내 이름은 없지? 없어요. 한참 이제. 아, 왜 이래? 진짜 나를 넣어서 좀 한번 해보지. 껴 넣어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껴 넣어도 한 2%대. 알았어. 내가 자. 신문사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만. 이재명 시장이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시장이요? 이재명 시장이 올라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청래가 국회의원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멀리 쏠림 현상이 있는 거야. 네. 같은 성남인데 네. 어떻게 올라간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 이재명 시장님이 어디 인터뷰를 하시면서 본인은 장수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변방의 장수. 네, 변방의 장수. 변방의 장수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입니다. 자, 지금 1위는 문 전 대표고 5위가 이재명 시장, 6위가 박원순 시장이고 이제 김부겸 의원이 이번에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이는 후보만 해도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안희정 당에서 지사까지 있으면. 하죠. 5명. 예. 근데 이제 대선 주자들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선명해야 되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보수로 선명하든 진보로 선명하든 노선으로 선명하든 간에. 근데 굉장히 유권자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센 표가 뭐냐면 동정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변방,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런 후한 점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클린턴 같은 경우도 아칸소주 지사를 했잖아. 변방이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지형은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초단체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뭐 변방이 성남에서 이런 게 굉장히 득표력이 강한 요소들인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5분 정도의 후보들 이제 잠룡들이죠. 그런데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잡이 아니라 잠룡들. 잠. 네.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압도적으로 한 후보가 계속해서 이기는 것. 그래 그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 예전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네. 혹은 혹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예선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그래서 흥행이 돼야 정권 교체에 유리하다.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거든요. 두 분이 보기는 어떠십니까? 예선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승리한다. 네. 무난하게 이기면 무난하게 진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원사이드하게 지금 우사인 볼트하고 우사인 볼트가 10초 이하잖아요. 9초 뭐 3, 4 이렇게 뛰는데 13초랑 뛰는 사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뛰어야 된다.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9초 3, 9초 4, 9초 5, 9초 6이 있으면 치열하게 뛰겠지. 근데 12초, 13초 뛰는 사람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뛰는데 치열하게 뛰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인위적이고 정치 공학적이고 비주류의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건 상황에 맞게 돼야 된다. 모든 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은 대중들에게 다 들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3답을 4답을 나오는데 어떻게 치열한 경선이 되겠어요. 그건 어거지를 어떻게 만들어. 문재인 대표가 계속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실수하고 막 인위적으로 막 그래야 되나?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새누리당 경선 때 원사이드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막 연설 막 빵꾸 내고 TV처럼 갑자기 막 아프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상대방 띄워주고 이래가지고 삐까삐까 만들어가지고 치열하게 경선 안 했잖아. 근데 그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죠.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낫다. 네. 거. 자, 김정환 의원님은? 저는 나의 반대 의견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잊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요. 한 2년 전에 우리 대선 주자 1등이 박원순 시장님이셨을 때가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네. 그때는 박원순 시장님 1등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 한 봄 이후로는 이제 문재인 대표님이 1등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상황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마치 무난하게 경제가 무난하게 이긴다 이런 얘기도 저는 일부 쪽에서 만들어낸 그냥 프레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전히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대표님이나 박원순 시장님이나 그러니까 우리 또 당의 대선 주자 후보들이 약간 약점일 수도 있는데 다 어떤 지자체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게 되면 지금보다는 저는 훨씬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인위적으로 이거를 어떤 붐업시키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어떤 룰 같은 것도 예.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좀 룰 같은 것도 붐업시키기 위한 룰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맞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경선 레이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 지금 당대표 뽑는 룰대로 하면 뻔하니까 이제 이걸 바꾸자. 그런 이제 뻔하거든요. 당원 베이스를 없애고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자. 분명히 얘기 나오게 돼 있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갑자기 높아지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대선 후보 경선 룰은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까? 뭐 새 지도부가 만드는 겁니까, 새로? 지금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사실은. 가는데 원래 원칙은 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네. 그게 이제 당원의 원칙이에요. 경선의 원칙. 네. 그래서 저는 당원도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당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네. 불법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경선이다 보니까 보통 경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약간 어쨌든 룰 합의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물론 그 경선 시작하기 전에 당에서 기본적인 룰 세팅을 할 텐데 그 룰에 어쨌건 동의하는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또 경선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뛰다 보면 사실 이번 이제 저희 전당대회 하면서도 그 룰이 조금씩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측하고 룰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경선 과정에서도 룰이 조금씩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이의 제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아마도 경선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겠지만 어쨌건 미리 어느 정도는 세팅을 해야 되지 않나 룰을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2007년도에 대선 후보 룰 미팅 대표로 제가 나가서 룰 세팅을 한 기억이 났거든요. 추미애 당대표한테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선에 나갈 분들은 올 12월 올해까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내가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네. 왜 그러냐면 1월부터 룰 세팅 회의에 들어가야 돼요. 네, 각 네. 캠프 진영에서. 그래서 3월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한 2달이 필요해요. 룰 세팅을 하는데. 네. 그러면 룰을 세팅을 3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엔 재보궐선거 있거든요. 4월 말에. 그럼 재보궐선거 끝나고 5월 초부터 경선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각 캠프에서는 12월 정도까지는 올해까지는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정해야 되고 캠프를 구성해야 된다고 사실상. 그래서 5월 경선을 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뽑혀야 전국 지역위원회를 한 번씩은 방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표는 너무 늦었고 또 안철수 대표랑 후보 단일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스킨십이 부족했어요. 예. 지역위원회 못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타임 스케줄대로 우리가 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롭게 선출된 추미애 당대표한테 바라는 점 한마디씩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의원은 공개적 지지하셨고 네. 김병관 의원은 뭐 그러지 못했고 비공개 네. 지지했나? 저는 제 선거하느라고 바빠서요. 그래. 자, 먼저 당대표에게 바라는 점.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 이제 좌우를 이렇게 아우르는 행보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저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은 좀 왼쪽 라인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아무래도 우클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연 확장. 근데 그것은 대선 후보가 빛나야 되거든요. 근데 당대표는 그래서 당의 정체성, 깃발 이런 것을 담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정한 대선 룰을 짜고 이 두 가지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이것은 대선 승리의 견인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당 정체성 확립하는 당 정체성 깃발을 지키는 그런 역할, 공정한 대선 그리고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통한 지지자 확산 이 세 가지 부분에 올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정희 이승만 묘수 참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문 대표 지난번에 갔을 때도 제가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대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날 행보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당대표, 문재인 대표 갔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도 또 안 가면 또 까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가는 것이 좀 주목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뭐 그다지 비판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안 갔으면 했는데 네. 뭐 갔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제가 나서서 또 비판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 김병관 의원. 사실 그래서 네 명의 이제 전직 대통령 참배한 다음에 일부러 자청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과 사는 분명히, 그러니까 참배는 참배고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 어떤 독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멘트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국절 논란,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 보여주기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백범 묘소도 또 예. 참배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대표, 저도 이제 어쨌건 지금 이제 지도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년 대선을 위한 준비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선거 과정에서도 이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는 당연히 준비를 잘해야죠. 대선 준비는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권을 위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대선 준비만 너무 얘기들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 어쨌든 당대표가 우리가 이겼을 때 어떻게 집권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쓴 이제 국회의원 사용법 거기에도 이제 나오는데 당대표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당의 공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집권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제 대선 후보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당이 먼저 당의 정체성에 맞는 공약을 세워놓고 그리고 경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당에서 내건 정책 공약을 저 후보가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거 가지고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에서 정한 공식 이 공약, 정책 공약은 대선 후보가 됐을 때나 그거 다 받아 안겠다. 그리고 이걸 확장해서 내가 더 대선 후보로서 공약을 한다. 이런 과정이 가야 이것이 당과 후보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후보가 그냥 개인이 그냥 공약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과 상의 없이 예를 들면 세비 줄이겠다. 예를 들면 기초의원 무공천하겠다. 이런 거는 당과 무관하게 그냥 후보가 막 쏟아낸. 왜냐하면 후보는 엄청난 압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표를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미리미리 그것을 당에서 정해놓는 게 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광고는 정성농장 홍삼액과 6년근 수삼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광고인데? 네. 정성농장 홍삼액은 이미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올 추석에는 홍삼액과 함께 수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금산, 야, 마이 홈타운. 정신은 고향이죠. 네. 네. 갑자기 영화가 생각나네. 홈 시크니스. 나의 고향 충청남도 금산에서 직접 재배한 6년근 수삼입니다. 금산은 6년근까지 인삼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6년근까지 키우기만 한다면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만큼 속이 꽉 차고 단단한 인삼이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금산 6년근 인삼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정성농장이 정성스럽게 재배한 인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GAP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GAP 인증은 생산 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 중금속,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성농장의 인삼은 중금속이나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년근 수삼은 정성농장 자체 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수확 전이라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JEONG 이거 내가 쓰는 거하고 똑같네. JEONG SEONG FARM.com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포털에 정성농장 검색하셔가지고 수삼 또 인삼 이 나의 고향 네. 충남 금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가슴이 심쿵심쿵하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요. 내가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인삼 농사 했거든. 아, 그랬어요? 그럼요. 그래서 8월 말쯤 되면요 인삼을 캐요. 그러면 그 10남매가 다 출동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삼 캐고요. 인삼 뿌리 끊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삼 이삭죽기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엿을 바꿔 먹어. 야, 유일한 군것질. 야, 그래서 우리 집에 인삼 농사 하잖아요. 그럼 내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삭죽기를 1시간 먼저 밭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데 내가 권력을 행사했지. 그때.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인 거기까지만 하고. 자, 아까 정청래 의원이 당 정체성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정치알바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고 있어요. 추미애 의원이 대표되기 전에 선명야당을 계속 주장했는데 사드 문제도 당연히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당대표가 됐더니 사드 얘기가 쑥 들어갔다. 이런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의심스럽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 계시는데 자, 그 지도부에 계시니까 사드를 지금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연기됐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사드 저는 지금 상황이 사드에 대한 사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사드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제가 만나본 의원 중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있지. 추호 선생은 찬성하잖아. 아닙니다. 이제 사드
배치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추호 선생이 누군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구나.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신데 이거를 당론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논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걸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는 게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새누리당에서 의총에서 이제 박수로 만장일치 해가지고 사드 배치에 이제 찬성하는 당론을 정했는데요. 저는 이게 새누리당에서 던진 미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서 우리 당에서 사드 배치에 이제 반대하는 거를 해주기를 바랬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제 안보 이슈를 가지고 좌우를 이렇게 나누고 그런 프레임으로 가둘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반대하긴 하지만 사드 배치에 이거를 이제 당론으로 딱 정하고 이렇게 그들의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 저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린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그럼 당론을 안 정해도 그렇게 갈 수 있잖아. 당론은 당의 논의거든. 네. 똑같은 효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햇볕 정책 말고 대안이 있냐? 바꿀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 일각에서도 햇볕 정책 수정 불가피론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의 핵실험이 남침용이 아니다. 대미 협상용이다.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당시 한나라당은 여전히 굉장히 햇볕 정책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안보 이슈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항상 우위에 서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됐고 우리 정부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등비등하거나 찬성이 좀 앞선다고 그래요. 저는 근데 약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지지율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도부 생각은 네. 그 사드 반대를 당론을 정하는 걸 연기하는 겁니까? 아예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직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적이 없어서 없어요? 지금 이제 아까 그 의견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더 말씀드리면 당론으로 할 거면 초기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했으면 그러니까 하는 게 나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김종인 비대위 시절이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논란을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정채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거든요. 여론조사 해보면 저희가 이 사드 배치 얘기가 올해 2월 달에도 나왔어요. 2월, 3월 달에도 사실 일본발로 일본 외무성 어디죠? 일본에서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사실 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오래됐긴 했지만 그때 우리 당에서도 당의 의원님들도 다 반대였죠. 근데 되게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그 70%에 가까운 그때 69%였는지 67%의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 강한 목소리를 사실 못 냈거든요. 지금은 제 기억에 가장 최근 한 56%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예, 많이 좁혀졌죠. 네. 근데 어떤 우리 국민 여론조사 했을 때 한 뭐 70%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압도적으로 높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랑 또 정치권이랑 또 너무 괴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도 또 강하게 메시지 못 나갔던 게 있었고, 전 이번에 실질적으로 배치 결정이 났을 때도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전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사실상 당론이 사드 반대였다.
예.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개인적인 성향상 그것을 뒤엎은 거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 때 이미 당론이 결정된 것을 당대표 개인이 뒤엎을 수 있는 거냐. 우리 당의 당론은 이미 사드 배치 반대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얘기를. 근데 나는 그게 또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디테일한 전술상 이런 구사를 하는 시기나 이런 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원래 사드 배치 당론이 반대였다. 문재인 대표 세대 때부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드 배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냐 이걸 당론으로 정할 때 이제 의총장에서 열몇 분의 의원님들이 계속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의원님들 안 계세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어떤 그렇죠. 절차적으로나 이제 실효성이나 외교적으로나 이제 아무런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은 안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당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의원들이 이제 색깔이 이상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 문제로 이야기할 게 당연히 조선일보하고 청와대의 싸움, 우병우, 송희영 이야기, 또 청와대 모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2부에서 정청래 의원이 키워드 분석에서 네. 할 거죠? 네, 할 겁니다. 그때가 답시다 그러면. 저는요, 선거 결과 뻔한 거 못하라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는데, 제가 할 얘기는 뻔합니다. 네. 네. 하여튼 뻔한 얘기는 2부에서 듣는 네. 걸로 하고. 정청래 키워드 분석. 네. 자, 오늘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투입되셨는데 어떠셨어요? 1부 같이 한 소감. 오랜만에 여기 와서요.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근데 재밌는 건 1, 2위, 재산 1, 2위를 다 더민주가 석권했는데 2등이 박정호 의원이더라고요. 박정호 학원. 그 학원, 네. 그렇죠? 네. 박정호 학원.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네. 본인이 했던 학원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은 외국어 학원. 저는 입시 보습. 네. 뭐가 더 높을까요? 뭐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난 외국에 한 표 주겠습니다. 내가 외국어 학원을 했기 때문에. 망했잖아. 망했죠. 예. 네. 네, 어쨌든, 자, 우리 김병관 의원님. 굉장히 그동안 피곤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선거운동 하면서? 많이 피곤했죠. 그리고 이게 올해가 한 20년 만에 제일 또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열대야였고, 낮 기온이 거의 한 달 동안 35도를 넘나드는 이런 날씨였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났을 테고, 네. 연설도 계속 했을 테고, 강행군 한 번도 한 적 없으시죠?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 몸은 훨씬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한 지역에서 이제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청년위원장 선거는 전국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 타는 시간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또 다른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청년위원장 선거 때 김병관을 찍어준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 일성으로 저를 찍어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지만,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이동학, 장경태 두 후보를 선택하신 분들도, 예. 사실 꽤 되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두 분을 선택하셨는지도, 제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분을 찍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밀어서? 잘 알고 있구만. 네. 그런데 지난 청정구역에 이동학 후보하고 장경태 후보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선배잖아 두 사람이. 네. 훨씬 더 당생활을 오래 했고 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좀 노하우 같은 걸 좀 전수 받으시고 네. 또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 좀 받아가지고 당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두 사람의 대변인을 좀 네. 하자면 장경태 후보는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20대 청년 비례 네. 남자 부분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진 자리예요. 19대. 근데 이번에 청년 비례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국회의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뭐 이동학은 또 저랑은 덕헌 유세단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연설을 가장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원인가 그 칠보체육관 네. 거기서 왔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저는 이동학이 다 꼴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막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의원님 저 자문위원장 좀 해주세요. 근데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해. 사진 좀 찍으면 안 될까요? 찍어. 그랬더니 멘트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멘트는 안 써먹었더라고. 그랬는데 좀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재은 닥치세요. 이재은 이장호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닭을 기르라는 얘기인가? 글쎄요. 하여튼 그 이야기를 했고 뒤늦게 또 사과도 했다 그래요. 네. 예.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봅시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앉으세요. 유성현 위원장 사퇴합시다. 예. 사퇴하세요. 자격도 없는 위원장이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사퇴하세요. 여기 앉으시라고요. 여기 앉으시라고. 사퇴하세요. 앉으시라고요. 예, 앉으시라고. 뭐예요? 어디서? 뭐예요? 제대로 했으면 그래? 드릴 테니까. 제대로 했으면 그러냐고. 위원장이 그게 그런 태도가 맞습니까? 자, 저 회의 좀 제대로 하세요 위원장님. 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닥치세요 아니요. 멍텅구리라고요? 정말 하세요. 참 정말. 창피하다 정말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용어밖에 모르잖아.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추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본 장관 청문회장에 55분을 늦게 참석해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의사 진행 발언을 하던 동료 의원의 발언을 여러 명이 언성을 높이며 방해했습니다. 극도의 소란스러움을 자제시키려는 중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국민 모두께 사과드립니다. 우리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언사들로 우리 모두를 싸잡아 폄훼했던 새누리당 의원분들 계셨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의견들을 우리의 의사 발언을 방해하던 저는 다시는 그런 과한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맹활약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다음 주에 직접 손혜원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손혜원 의원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할 수 없어서 한 분을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또 오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꼭 필요해. 그래서 네. 청년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병관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재산 1위. 야, 나는 땜빵 김병관 왔습니다. 의정활동 1위는 나는 할 수 있는데 재산 1위는 나는 할 수가 없어. 의정활동 1위도 하고 재산 1위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강력한 팬들을 몰고 왔습니까? 아닌데 오늘 갑자기 오셔가지고 근데 밖에서 지금 대단한 저는 여기 효과음인 줄 알았더니 밖에서 실제로 실제로 지금 실제 소리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재산 얼마 등록했어요? 재산 2,341인가요? 2,341. 예, 2,341억 신고하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재산 공개하신 154명 중에 1등이시고요. 김병관 의원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한테 뒤졌어요. 재산 순위가. 네. 이번에 이겼어. 새누리당을 꺾어버렸어. 평균으로. 박수. 자, 새누리당. 하여튼 새누리당은 무조건 꺾어야 돼. 네, 새누리당 평균 금액이 26억인데요. 재산이. 더민주는 52억. 김병관 의원 때문에. 네. 김병관 의원을 빼고 평균을 하면요. 56억에서 16억으로 뚝 떨어져요. 앞으로 김명관 의원 있잖아요. 대선에서 2,341만 표를 얻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안을 냈거든요. 5%를 할당하도록. 이제 이번에 법안 내면서는 그 청년의 기준을 각 정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자. 그전에는 뭐 40세로 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당마다 달라서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각 정당에서 정하는 청년의 기준에 따라서 각 정당에서 5% 이상 정치발전기금으로 할당하도록 법안을 냈는데요.
좀 어쨌건 이제 사실 법안도 법안이지만 우리 당에서 그 자금을 확보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맨날 해놓고는 이런 건 안 지켜지니까 문제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활동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그러니까 돈 있어야지. 청년위원장 개인기 원맨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성위원회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니까 여성 아카데미니 뭐니 되게 네.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성국 그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왜? 그 양양자 최고랑 같이 그 과거에 이제 여성국 청년국 그러니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던 경향이 있거든요. 여성위원회는 잘 나가고 청년위원회는 이렇게 옆에 조그맣게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어쨌건 여성위원회의 절반은 또 청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자. 어쨌든 그 양양자 여성위원장하고는 뭐 합의 좀 맞으시는 것 같으니까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시기 바라고 이거 두 분한테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청년 얘기는 좀 그만두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거 네, 냈지 않습니까? 18세로. 네. 그리고 또 더민주 의원이 또 법안 발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다음 대선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되면 한 살 낮추는 게 그러면 더민주한테도 당연히 유리할 것 같고 또 청년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이거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새누리가 불을 보듯 반대할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은 통과시킬 수 있을런지. 이럴 때는요, 빠타제로 가야 돼요. 예. 투표 시간 2시간 연장을 할 거냐, 선거 연령을 1시간 낮출 거냐. 딜을 해야지. 두 개 다 해주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작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개 다 못 빨아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배째라. 근데 세계적인 추세가 18세입니다 지금. 그럼요. 네. 19세로 19세로 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19세라는 거 일본 뺏긴 건데 일본도 이번에 바꿨거든요. 한 살 네.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자, 김병환 의원. 그 성년의 기준이 다 이제 민법에서 18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투표권만 19세로 돼 있는 네. 거라서 이상한 거죠. 사실 19세로 정해져 있는 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18세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새누리가 안 맞을 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정청래 의원님 배째라 하시고 통과시켜야죠. 만약에 이거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가 김병관 의원의 손에 장을 뒤지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병환 의원을 비롯한 청년위원회에 계신 분들 노력해가지고 이 법 반드시 좀 통과시키도록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잣 광고입니다. 잣 광고. 예, 잣 광고인데 이번 주 광고는 추석이 다가왔기 때문에 선물 세트 광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도 선물 세트 광고입니다. 자연 우리에서 준비한 가평 잣 선물 세트. 20년 동안 회사를 하고 계신데요. 창업주인 아버지를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요즘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이 중저가 선물 인기가 있는데 이 경기도 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다면 장경태, 이동학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청년회에서 중용했으면 좋겠어요. 더민주에서 키워야겠죠 이런 그럼요. 인재들을. 네. 그리고 이제 김병관 의원은 청년위원장 다음에 또 할 거 아니잖아. 2년 임기죠? 예. 근데 나이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려고? 기틀을 잘 마련해놓고 네, 그럼요. 후임자에게 예. 잘 물려줘야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우리 청년위원회가 좀 시스템적이지 못해요. 시스템적이지 못해서 청년위원장 한 사람의 사실 원맨 플레이에 의존하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청년위원장을 맡더라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만 이제 제 뒤로 오는 후배들이 또 더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청년 조직을 또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위원장으로서 이제 내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정권 교체에 기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청년들을 대거 정치에 참여하게 만든다든가. 네. 사실 이번 총선에 20, 30대 젊은이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서 더민주가 신성한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에 저뿐만이 아니고 이번 당 대표들도 그렇고 이동학, 장경태 두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이번 전대에 나왔던 후보들이 사실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얘기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중앙당 위주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도당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구조를 또 만들어줘야 되고, 청년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 하고 있는 뭐 청년 정치 스쿨, 보좌진 양성 과정 뭐 이런 것들 어떤 교육 시스템도 다 중앙당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시도당에서도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중앙당뿐만이 아니고 시도당에서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면 각 지역에서 또 시도당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그게 또 우리의 대선 승리의 또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 수건 사업이 예산 확보거든. 예. 여성위원회는 할당이 있어요. 민주정책연구원도 당연히 이제 돈 네. 많이 가고. 그래서 청년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당에서 주는 예산. 당에서 말씀이시죠? 주는 예산. 그게 없어서 그걸 확보를 좀 이번에 김병관 위원장께서 하시고, 확보가 안 되면 본인의 주식을 좀 파세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정당이 받는 국고 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년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청년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 배정이 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과거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청년 정치 발전 기본, 그러니까 그 청년 정치 발전 기금 10% 5% 이런 식의 그 법안 제출도 하곤 했는데, 제가 과거에 법안 제출됐던 걸 보니까 정치 발전 기금 5%도 중요한 5% 10%도 중요한데, 이 청년에 대한 정의가 정당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도 또 많이 좌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1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영입니다. 오늘도 늘 나오시는 손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삐끼인 정청래입니다. 또 뭐 했길래 삐끼예요? 삐끼? 네. 미키. 내 친구. 양말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5년간 의리를 지켰던 우정의 관계잖아. 그래서 내가 뭐가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페이스북 생중계로 네. 내 친구 양말 좀 팔아달라. 아, 삐끼 노릇 하고 있습니까? 페이스북 검색창에 미키 양말을 쳐달라. 어쩐지. 들어가서 주문해달라. 그래서 요즘에 욕을 얻어먹고 있구만요. 왜 욕 얻어먹고 있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 욕 얻어먹고 있는데. 왜? 트위터에 네. 아직도 정청래는 미키랑 어울린다. 아이 또 어울리지. 저런 거 보니까 정동영하고도 어울리는 모양이다. 정동영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니, 근데 예. 나는 이제 미키루크 내 친구기도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막 시간이 바쁘다 보면 이제 강산도 한번 지났는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네. 탄생의 1등 주역들이 노사모잖아요. 거기서 희망대지 저금통, 노란손수건 이거 한 친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저도 국회의원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다면 받잖아. 네. 근데 이 친구는 경력은 하나도 안 쌓이고 경력이 반대 역경만 계속 쌓였어. 근데 양말 장사를 해도 하고 잘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다 못하게 된 거야.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네. 미키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배신 때리고 정동영한테 간 거 아니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그럼 친구를 위한 변명 한번 하세요. 우리는 그때 대선 후보잖아. 네. 정동영을 지지했을 뿐이야. 미키랑 나랑은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정동영 그 대선 후보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마치 그것이 이게 와전이 되고 또 악의적인 이런 걸로. 근데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없어요? 오늘 파파이스 가서 뭔 얘기하고 왔어요? 파파이스 가서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내가 추미애 공개 지지를 했더니 그리고 예언까지 했잖아요. 55% 득표로 추미애 당선된다. 그랬더니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막구 실세 정청래 그렇게 쓰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니다. 나는 막구 허세다. 다만 추미애가 당대표 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좋겠다. 나는 판단했다. 네, 전당대회 얘기 이따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고. 나는 그런 아무런 당직도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아무런 당직 맞지 않겠다고 썼는데 네. 누가 맡긴다요? 왜 스스로 안 맡는다고? 맡기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쳤지. 그래서 뭐 지금 보수 언론에서 정청래, 김현 뭐 이렇게
최재성. 최재성, 누구야? 뭐. 마쿠 실세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끈떨어진 사람들인데 근데 마쿠 허세입니다. 그러니까 다 마쿠 끈떨어지잖아요. 실세가 아니라 막전 실세분이 앞에 와서 앉아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늘 저희와 함께했던 손혜원 의원은 오늘 방송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참 조윤선 문화장관 청문회가 지금 있죠. 이 시간, 오늘 네. 자정 넘어서까지 계속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전화 왔어요 저한테. 네. 청문회 뭐 국회 안 끝났는데 어떡하지 막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나라 일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또 한 방 날리셨더만 손혜원 의원이 닥치라고 닥치세요 이렇게. 기금 10% 5% 이런 식의 그 법안 제출도 하곤 했는데 제가 과거에 법안 제출됐던 걸 보니까 정치발전기금 5%도 중요한 5% 10%도 중요한데 이 청년에 대한 정의가 정당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도 또 많이 좌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을 냈거든요. 5%를 할당하도록. 이제 이번에 법안 내면서는 그 청년의 기준을 각 정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자. 그전에는 뭐 40세로 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당마다 달라서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각 정당에서 정하는 청년의 기준에 따라서 각 정당에서 5% 이상 정치발전 기금으로 할당하도록 법안을 냈는데요. 어쨌건 이제 사실 법안도 법안이지만 우리 당에서 그 자금을 확보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맨날 해놓고는 이런 건 안 지켜지니까 문제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활동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그러니까 돈 있어야지. 청년위원장 개인기 원맨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성위원회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니까 여성 아카데미니 뭐니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성국 그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 양양자 최고랑 같이 그 과거에 이제 여성국 청년국 그러니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던 경향이 있거든요. 여성위원회는 잘 나가고 청년위원회는 이렇게 옆에 조그맣게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어쨌건 여성위원회의 절반은 또 청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자. 어쨌든 그 양양자 여성위원장하고는 뭐 합의 좀 맞으시는 것 같으니까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시기 바라고 이거 두 분한테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청년 얘기는 좀 그만두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거 냈지 않습니까? 18세로. 네. 그리고 또 더민주 의원이 또 법안 발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다음 대선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되면 한 살 낮추는 게 그러면 더민주한테도 당연히 유리할 것 같고 또 청년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이거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새누리가 불을 보듯 반대할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은 통과시킬 수 있을런지. 이럴 때는요. 빠타제로 가야 돼요. 예. 투표 시간 2시간 연장을 할 거냐. 선거 연령을 1시간 낮출 거냐. 딜을 해야지. 두 개 다 해주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작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개 다 못 받아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배째라. 근데 세계적인 추세가 18세입니다 지금. 그럼요. 네. 다 19세로 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19세라는 거 일본 뺏긴 건데 일본도 이번에 바꿨거든요. 한 살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자 김병관 의원. 성년의 기준이 다 이제 민법에서 18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투표권만 19세로 돼 있는 거라서 이상한 거죠. 사실 19세로 정해져 있는 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18세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새누리가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정청래 의원님 배째라 하시고 통과시켜야죠. 만약에 이거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 김병관 의원의 손에 장을 뒤지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병관 의원을 비롯한 청년위원회에 계신 분들 노력해가지고 이 법 반드시 좀 통과시키도록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잣 광고입니다. 잣 광고. 예, 잣 광고인데 이번 주 광고는 추석이 다가왔기 때문에 선물 세트 광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도 선물 세트 광고입니다. 자연 우리에서 준비한 가평 잣 선물 세트. 20년 동안 회사를 하고 계신데요. 창업주인 아버지를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요즘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이 중저가 선물 인기가 있는데 이 경기도 가평 잣 아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추석 선물 세트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잣 선물 세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속 있고 품질 좋은 소중함을 위한 명작 같은 잣 선물 세트. 홈페이지는 자연우리메일.com입니다. 뭐 포털에서 자연우리 가평 잣 하면은 검색하시면 나오겠죠. 네, 잣 선물 세트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주간 댓글왕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댓글왕은 공식 메일로 주신 의견입니다. 김승호님께서 메일 주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정치 알바를 잘 듣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 부족하지만 의견이 있어 보내봅니다. 건국절 논란을 무대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만. 그런데 지난 청정구역에 이동학 후보하고 장경태 후보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선배잖아요. 두 사람이. 네. 훨씬 더 당 생활을 오래 했고, 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좀 노하우 같은 걸 좀 전수 받으시고, 네. 또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 좀 받아가지고 당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두 사람의 대변인을 좀 네. 하자면, 장경태 후보는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20대 청년 비례 네. 남자 부분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진 자리예요. 19대. 근데 이번에 청년 비례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국회의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뭐 이동학은 또 저랑은 덕헌 유세단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연설을 가장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원인가? 그 칠보체육관? 네. 거기서 왔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저는 이동학이 다 꼴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막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의원님 저 자문위원장 좀 해주세요. 근데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해. 사진 좀 찍으면 안 될까요? 찍어. 그랬더니 멘트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멘트는 안 써먹었더라고. 그랬는데 좀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다면 장경태, 이동학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청년에서 중용했으면 좋겠어요. 더민주에서 키워야겠죠. 이런 그럼요. 인재들을. 네. 그리고 이제 김병관 의원은 청년위원장 다음에 또 할 거 아니잖아. 2년 임기죠? 예. 네, 나이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려고? 기틀을 잘 마련해놓고 네, 그럼요. 후임자에게 예. 잘 물려줘야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우리 청년위원회가 좀 시스템적이지 못해요. 시스템적이지 못해서 청년위원장 한 사람의 사실 원맨 플레이에 의존하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청년위원장을 맡더라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만 이제 제 뒤로 오는 후배들이 또 더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청년 조직을 또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위원장으로서 이제 내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조건 교체에 기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청년들을 대거 정치에 참여하게 만든다든가. 네. 사실 이번 총선에 20, 30대 젊은이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서 더민주가 신선한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에 저뿐만이 아니고 이번 당 대표들도 그렇고 이동학, 장경태 두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이번 전대 나왔던 후보들이 사실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얘기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중앙당 위주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도당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구조를 또 만들어줘야 되고 청년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 하고 있는 뭐 청년 정치 스쿨, 보좌준 양성 과정 뭐 이런 것들 어떤 교육 시스템도 다 중앙당에서만 하고 있는데 시도당에서도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중앙당뿐만이 아니고 시도당에서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면 각 지역에서 또 시도당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그게 또 우리의 대선 승리에 또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 수건 사업이 예산 확보거든. 예. 여성위원회는 할당이 있어요. 민주정책연구원도 당연히 이제 돈이 네. 많이 가고 그래서 청년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당에서 주는 예산 당에서 말씀이시죠? 주는 예산. 그게 없어서 그걸 확보를 좀 이번에 김병관 위원장께서 하시고 확보가 안 되면 본인의 주식을 좀 파세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정당이 받는 국고 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년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청년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 배정이 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과거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청년 정치 발전 기본, 그러니까 그 청년 정치 발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무대응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래요. 예. 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안을 이분이 주셨습니다. 48년 8월 15일이 아닌 1919년 4월 13일로 건국절 그냥 정해버리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영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시 친일파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역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식민지 시절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들은 종북 세력이며 반국가 세력이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조금 가격하긴 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자. 어쨌든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당군 할아버지가 만든 거 아닌가요? 네. 4349년 전에 우리 당군 단기 할아버지. 이렇게. 네. 단기를 외우고 다니세요? 2333에다가 2016년을 더했죠. 아니, 금방 나기 안 되는데. 계산도 이렇게 빠르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재산 1위인 거예요. 네. 2331억. 그런 건 우리가 또 잘 외우죠. 또 잘 외우고. 네. 네. 근데 자, 건국절을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친일파가 이제 뭐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일제 시대 때 한관 독립운동의 역사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친일파들이 대부분 이제 건국공신으로 화되는 거고 훈장받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역사에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국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법 단체가 돼버려요. 그 상해 임시정부.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 관보 1호 있잖아요. 제자간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돼. 네네네. 왜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되냐고.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싹 쌓아올린 탑을 하나를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럼 아래 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의 첫 번째 정신인데 그럼 이 헌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헌법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다 반헌법 세력이 되는 건가? 네. 뭐 말로 되지 않는 거죠. 자, 김병관 의원 당 지도부에 들어가셨는데 지도부 회의는 아직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어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사실 너무 어이없는 주장이어서. 아예.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월요일 날 그 백범 김구 기념관 그러니까 묘소에 갔었는데요. 네. 사실 그 의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건국절 논란이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란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도부에서 지도부 이제 하면 보통 이제 과거 대통령 묘소만 이렇게 가서 참배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 김구 묘역을 한번 가자 해서 이제 그때 갔던 거거든요.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대부분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우리 많이 받으셨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분들 다 서원 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상원들 취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가 1948년 5월 30일 날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 건국절 논란은 어쨌건 48년 8월 15일 날을 건국일로 하자라는 거라서 그런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그 초대 우리 재헌국회도 좀 이상한 불법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고 하면. 네. 잘못 만든 거지 헌법을. 그렇죠. 재헌의회에서. 네네. 재헌의회에서도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그렇죠. 나와 있거든요. 대한민국 입정부를 따르자고.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헌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때 잘못 만들었어요. 이러고 있대요. 그래요. 헌법을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막 나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지? 진짜 국가보안법 처벌해야 돼. 저는 헌법 부정하면. 국가보안법- 그리고 북한은요,
1948년 9월 9일을 건국절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동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종북 세력인가요? 아까 이분도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자,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두 분은 뭐 후보니까 당연히 전당대회에 나가셨고. 아는 게 그런 용어밖에 모르잖아.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추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본 장관 청문회장에 55분을 늦게 참석해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의사 진행 발언을 하던 동료 의원의 발언을 여러 명이 언성을 높이며 방해했습니다. 극도의 소란스러움을 자제시키려는 중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국민 모두께 사과드립니다. 우리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언사들로 우리 모두를 싸잡아 폄훼했던 새누리당 의원분들 계셨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의견들을 우리의 의사 발언을 방해하던 저는 다시는 그런 과한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맹활약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다음 주에 직접 손혜원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손혜원 의원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할 수 없어서 한 분은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또, 오늘 전당대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꼭 필요해. 그래서, 네. 청년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병관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재산 1위. 야, 나는 땜빵 김병관 왔습니다. 의정활동 1위는 나는 할 수 있는데 재산 1위는 나는 할 수가 없어. 의정활동 1위도 하고 재산 1위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강력한 팬들을 몰고 왔습니까? 아닌데 오늘 갑자기 오셔가지고 근데 밖에서 지금 대단한 저는 여기 효과음인 줄 알았더니 밖에서 실제로 실제로 지금 방송 소리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재산 얼마 등록했어요? 재산 2341인가요? 2341. 예, 2341억 신고하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재산 공개하신 154명 중에 1등이시고요. 김병관 의원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한테 뒤졌어요. 재산 순위가. 네. 이번에 이겼어. 새누리당을 꺾어버렸어. 평균으로. 박수. 자, 새누리당. 하여튼 새누리당은 무조건 꺾어야 돼. 네, 새누리당 평균 금액이 26억인데요. 재산이. 더민주는 52억. 김병관 의원 때문에. 네. 김병관 의원을 빼고 평균을 하면요. 56억에서 16억으로 뚝 떨어져요. 앞으로 김명관 의원 있잖아요. 대선에서 2341만 표를 얻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그렇도록 그렇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재밌는 건 1, 2위, 재산 1, 2위를 다 더민주가 석권했는데 2등이 박정호 의원이다. 박정어학원. 그 학원. 네. 그렇죠? 네. 박정어학원.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네. 본인이 했던 학원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은 외국어 학원. 저는 입시 보습. 네. 뭐가 더 높을까요? 뭐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난 외국에 한 표 주겠습니다. 내가 외국어학을 했기 때문에. 망했잖아. 망했죠. 예. 네. 네, 어쨌든, 자, 우리 김병관 의원님. 굉장히 그동안 피곤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선거운동 하면서? 많이 피곤했죠. 그리고 이게 올해가 한 20년 만에 제일 또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열대야였고, 낮 기온이 거의 한 달 동안 35도를 넘나드는 이런 날씨였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났을 테고, 네. 연설도 계속 했을 테고, 강행군 한 번도 한 적 없으시죠?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 몸은 훨씬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네. 한 지역에서 이제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청년위원장 선거는 전국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 타는 시간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또 다른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청년위원장 선거 때 김병관을 찍어준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 일성으로 저를 찍어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지만,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이동학, 장경태 두 후보를 선택하신 분들도, 예. 사실 꽤 되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두 분을 선택하셨는지도, 제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분을 찍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밀어서 잘하고 있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1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영입니다. 오늘도 늘 나오시는 손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삐끼인 정청래입니다. 또 뭐 했길래 삐끼? 삐끼? 네. 미키. 내 친구. 양말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5년간 의리를 지켰던 우정의 관계잖아. 그래서 내가 뭐가 해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페이스북 생중계로 네. 내 친구 양말 좀 팔아달라. 아, 삐끼 노릇 하고 있습니까? 페이스북 검색창에 미키 양말을 쳐달라. 어쩐지. 그래서 주문해달라. 그래서 요즘에 욕을 얻어먹고 있구만요. 왜 욕 얻어먹고 있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 욕 얻어먹고 있는데. 왜? 트위터에 네. 아직도 정청래는 미키랑 어울린다. 아직도 어울리지. 저런 거 보니까 정동영하고도 어울리는 모양이다. 정동영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니, 근데 예. 나는 이제 미키루크 내 친구기도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막 시간이 바쁘다 보면 이제 강산도 한번 지났는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네. 탄생의 1등 주역들이 노사모잖아요. 거기서 희망대지 저금통, 노란손수건 이거 한 친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저도 국회의원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다면 받잖아. 네. 근데 이 친구는 경력은 하나도 안 쌓이고 경력이 반대 역경만 계속 쌓였어. 근데 양말 장사를 해도 하고 잘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다 못하게 된 거야.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네. 미키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배신 때리고 정동영한테 간 거 아니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그럼 친구를 위한 변명 한번 하세요. 우리는 그때 대선 후보잖아. 네. 정동영을 지지했을 뿐이야. 미키랑 나랑은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정동영 그 대선 후보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마치 그것이 이게 와전이 되고 또 악의적인 이런 걸로. 근데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없어요? 오늘 파파이스 가서 뭔 얘기하고 왔어요? 파파이스 가서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내가 추미애 공개 지지를 했더니 그리고 예언까지 했잖아요. 55% 득표로 추미애 당선된다. 그랬더니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막구 실세 정청래 그렇게 쓰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니다. 나는 막구 허세다. 다만 추미애가 당대표 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좋겠다. 나는 판단했다. 네, 전당대회 얘기 이따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고. 나는 그런 아무런 당직도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아무런 당직 맞지 않겠다고 썼는데 네. 누가 맡긴다요? 왜 스스로 안 맡는다고? 맡기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쳤지. 선수를. 그래서 뭐 지금 보수 언론에서 정청래, 김현 뭐 이렇게 최재성 최재성 누구야? 뭐. 마쿠 실세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끈떨어진 사람들인데 근데? 마쿠 허세입니다. 그러니까 다 끈떨어진 사람이에요. 실세가 아니라 막전 실세분이 앞에 와서 앉아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늘 저희와 함께했던 손혜원 의원은 오늘 방송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참 조윤선 문화장관 청문회가 지금 있죠. 오늘 자정 넘어서까지 계속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전화 왔어요 저한테. 네. 청문회 뭐 국회 안 끝났는데 어떡하지 막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나라 일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또 한 방 날리셨더만 손혜원 의원이 닥치라고 닥치세요 이렇게 이재은 닥치세요. 이재은 이장호 새누리당 의원이 그래서 닭을 기르라는 얘기인가? 글쎄요. 하여튼 그 이야기를 했고 뒤늦게 또 사과도 했다 그래요. 네. 예.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봅시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앉으세요. 유성현 위원장을 사퇴합시다. 예. 사퇴하세요. 자격도 없는 위원장이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사퇴하세요. 여기 앉으시라고요. 여기 앉으시라고. 사퇴하세요. 앉으시라고요. 앉으시라고요. 앉으시라고. 뭐예요? 어디서? 뭐예요? 제대로 했으면 그래? 드릴 테니까. 제대로 했으면 그러냐고. 위원장이 그 태도가 맞습니까? 자, 저 회의 좀 제대로 하세요 위원장님. 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닥치세요 아니요. 멍텅구리라고요? 정말 하세요. 참 정말. 창피하다 정말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